이번 시간에는 암호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암호의 기본 개념을 여기서 소개하도록 하고, 또 암호에서 앞으로 얘기되는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암호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야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강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호학이라 그러면은 이 용어로 보면은 크립탈러지, 이게 암호학이에요. 근데 사실 크립탈러지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고 주로 쓰는 말은 이 크립토그래피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크립토그래피는 암호 기술이라고 또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암호학이라고 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은 크립토그래피인데, 근데 크립토그래피는 암호화시키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이라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크립탈러지 암호학에서 얘기할 때 이 크립토그래피 말고 또 하나의 분야가 이 크립토네러시스 암호 해독이라고 하는 분야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크립토그래피 요거는 이 암호화시키고 복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면은 이 크립토네러시스 요 암호 해독은 암호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암호문을 실제로 암호화시키는 사람이 사용하는 정보가 없을 때, 그러니까 키를 모를 때 어떻게 그 암호문을 해독하느냐 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이 분류는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암호 체계, 암호 시스템이죠. 이 암호 체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먼저 요거를 얘기를 하도록 하죠.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이 공격자는 전체 암호 체계를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알고리즘, 어떤 절차를 써서 암호문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는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비밀이냐? 이 암호화 키만이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되는 암호에서 사용하는 기본 가정이에요. 이 기본 가정이 컬컵 프린시플이라고, 컬컵 원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가정을 하는 거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볼 때 결국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암호를 만드느냐 하는 그 방법은 결국은 노출이 된다는 거죠. 이 암호 알고리즘은 결코 비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암호 알고리즘 자체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암호 체계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의 약점을 미리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고 사용할 때 이런 기본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컬컵 프린시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암호 체계는 암호 키를 제외하고 암호 체계의 모든 사항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호 체계의 모든 사항, 다시 말하면 암호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든 것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안전해야 된다. 단 예외는 암호 키만은 이런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 키가 알려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안전해야 된다. 뭐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암호 체계는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암호 키는 비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컬컵 프린시플이고,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가 앞으로 암호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가정이 되는 거죠. 대칭키 암호 경우에 이 암호 체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암호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엔크립션 알고리즘이 존재하죠. 그래서 평문, 요거를 이제 암호문으로 바꾸게 되고, 그거를 복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원래 평문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 요 암호화 키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암호화 시킬 때, 또 복호화 시킬 때 암호화 키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본 가정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 부분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밀로 유지하는 거는 요 키가 되는 거죠. 요 키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에서는 이 암호 체계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컬커 프린시플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암호 알고리즘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쓴다 그럴 때 그거는 이미 공개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은 뭐냐? 이 암호 키가 비밀인 거죠. 키는 공개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암호 알고리즘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가장 단순한 암호 알고리즘은 단순 치환 알고리즘일 거예요. 치환이라고 하면은 substitution,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요 n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암호화 키는 n이죠. n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암호문을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키는 얼마만큼 문자를 이동했느냐 하는 것이 키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 n이 2라 그러면은 요 알파벳에서 소문자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대문자도 있겠고 특수문자도 있고 뭐 그런데 소문자만 생각을 하면은 요게 26글자가 되죠. 26글자요. 그래서 요 전체 요 알파벳을 위치를 바꾸는데 이 경우에는 이만큼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요 C 자리에 오겠죠. B가 이제 D 자리에 오겠고, C가 이 자리에 오겠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게 서큘러로 순환이 되니까 그런 두 자리씩 밀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A는 C로 바뀌게 되고, B는 D로 바뀌고, C는 E로 바뀌겠죠. 그래서 전체 알파벳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른쪽으로 두 자리 밀린 것밖에 없어요. 자, 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평문, 예를 들면 we attack for 이런 평문을 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암호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W는 Y로 되니까 Y, E는 G로 되고 해서 요런 암호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해독할 경우에, 복구화시킬 경우에 마찬가지로 역함수죠. 이런 식으로 암호문으로 만들고 이 방향으로 해서 복구화시키게 되면 평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고전적으로 암호 역사로 얘기할 때 이 암호 알고리즘을 시저 암호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시저가 사용을 했었던 암호 방법이라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시저 암호라고 부르고 있죠.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에는 문자를 단순히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순열, 퍼뮤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전체 문자에 퍼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요. 요 A부터 G까지 요거를 요런 퍼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는 섞는 거예요. A는 J로, B는 M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B, C 세 개의 문자를 퍼뮤테이션을 하게 되면 A, C, B가 될 수 있고, 또 B, A, C도 나올 수 있고, 또 C, B, A도 나올 수 있고, 이제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문자를 순서를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26개의 알파벳 문자, 소문자 요거를
임의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그 순서를. 그래서 이런 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경우에 키는 뭐냐? 이 경우에 키는 알파벳을 어떤 순열로 만든 거죠. 26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키의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26개니까 소문자 알파벳 개수가 26개니까 첫 번째 위치에 올 수 있는 알파벳 수는 26개죠. 그러면은 두 번째 위치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첫 번째 위치에 온 알파벳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 수 있으니까 25개가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두 개를 뺀 나머지 24개가 여기 올 수가 있고, 여기는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26번째는 25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만 오겠죠. 그러면은 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전부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6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요게 2의 88승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열의 순열에 의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그 키가 2의 88승에 가능한 키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 방법은 실제로 100년이 아니라 한 1000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암호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어 왔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2의 88승은 사실상 엄청난 개수거든요. 2의 88승은 지금 기준으로도 거의 안전한, 경계에 있는 그런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00년간은 이런 방법으로 암호문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었던 거죠. 암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암호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 암호를 해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암호문을 해독하느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모든 경우에 다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을 우리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exhaustive key search라고 해가지고 이거 전사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수조사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모든 전일 거고, 이게 전사 그러면은 이게 일사자를 쓸 거예요. 혹은 전수조사라는 말도 쓰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수는 이제 수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전사 혹은 전수. 그 다음에 공격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 brute force. 이 brute force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 정보가 없다면은 모든 경우에 다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든 경우라는 게 결국 키의 가능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이 경우에는 키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이게 문자를 n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 알파벳 26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6개에 이동할 수 있는 가능한 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6번 넘기게 되면, 예를 들면 27번 이동을 시키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A가 다시 A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26번 가능한 이동 횟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치한 암호 경우에는 키의 수가 26개예요. 근데 조금 전에 봤었던 순열에 의한 치한 경우에는 키의 개수가 이렇게 해서 2의 88승에 해당되는 키의 가능한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열에 의한 치안은 굉장히 안전한 암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알고리즘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경계로 삼는 게 한 2의 80승 정도예요. 그러니까 2의 80승보다 작으면은 전사조사나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경우에 그 공격하는 횟수가 2의 80승보다 작으면은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2의 80승이 넘어가면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 어느 정도 2의 80승이 기준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기준으로도 이 순열에 의한 치안 알고리즘은 안전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2의 88승계 키에 대해서 모두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모두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 문자에는 빈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알파벳을 사용하는 횟수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영어에서 알파벳이 사용되는 빈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우리도 느끼는 대로 이제 E 같은 거, A도 많이 쓰이고, E나 M, N, O라든지 ST, 이런 것들 많이 쓰이죠. A부터. 근데 잘 아는 대로 요 Z 같은 거 거의 사용되지 않잖아요. 네, W라든지 Q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영어 알파벳 경우에 모든 알파벳들이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가 아니라 공격자가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빈도수를 가지고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암호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도저히 뭐 알 수 없는 그런 암호문이죠. 근데 요 암호문의 각 요 알파벳 심볼들, 요것들이 사용하는 횟수를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2였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기 지금 F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게 실제로는 2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뭐 A나 T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죠. T가 제일 많이 나오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요 암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Q였어요. 그럼 요게 T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빈도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 암호문을 해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2의 88승계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하지 않아도 훨씬 적은 숫자로 지금 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트라이를 해보면은 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F가 꼭 2라고 하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암호문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고, 이게 뭐 E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 심볼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몇 번 시도를 해보게 되면은 요 각각의 심볼들이, 알파벳들이 실제 평문에서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빈도수 조사는 아랍인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9세기에 뭐 알킨디 책에서 이 빈도수 분석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발견된다 그래요. 이 시기에는 아랍이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면에서 서쪽 문명을 이끈 그런 시기니까, 아랍인들이 먼저 이제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으로서 빈도수 조사를 찾아내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 빈도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아랍인의 앞선 이제 과학 기술 문명이 이 르네상스 기간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오히려 앞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자, 이제 암호 체계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시큐어하다,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냐? 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알려진 최선의 공격 방법이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때 그 암호 체계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브루트 포스 공격 혹은 이그조스티브 서치 이외에는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그 암호 체계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보지 않아도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면은 그 암호 체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시큐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오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어떤 암호 체계에 의해서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하면은 그걸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떤 암호 체계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암호 체계에 의한 그 방법을 공격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암호문을 해독을 할 때 모든 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봐야지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암호 체계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문을 해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 시큐어의 의미를, 암호 체계가 시큐어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런 기준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암호 해독, 크립토네라시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고전적인 암호 해독은 먼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빈도수 분석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전적인 암호 해독 방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 기기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이 사이드 채널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컴퓨터를 쓸 경우에, 이거 프로세서라고 해야 되네. CPU죠, CPU. 그러니까 암호 연산을 CPU가 하게 되는데, 그때 전력 소모량을 측정을 해서 키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이게 계산할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 키값을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 처리 기술, 시그널 프로세싱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가지고 전력 사용량, 파워 컨섭션, 이 추세를 통해서 키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전자기 방사량, 이런 것도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 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실제로 어떤 컴퓨터에서 RSA는 공격키 암호화인데, RSA를 구현할 때 이게 지금 파워죠. 이 시간에 따라서 파워, 전력 사용량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 사이드 채널 어널리시스, 메인 채널이 아니라 보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부 채널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얻을 수 있는 정보, 이게 이제 프로세스의 전력 소모량, 혹은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량,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하는 거죠. 현대에는 이런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공격이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이 되죠. 왜냐하면은 IoT 장치 같은 거, 이런 것이 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데 놓여지잖아요. 센서라든지 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공격자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사이드 채널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키값을 유출을 한다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퍼미어 공격 같은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IoT 같은 것이 보편화되고 하면서 이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공격이 주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공격이죠. 대표적인 게 피싱이죠. 피싱. 이런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협박이라든지, 혹은 스파이, 여러 가지 사기 행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키를 알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이건 사실 부수적인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통로, 어택 벡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 해독은 우리 고전적으로는 무차별 대입 공격 혹은 수학적 분석, 그걸 통해서 쭉 암호를 해독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 혼란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돼요. 요거를 제시한, 이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클로드 샤넌이라고, 통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정보이론, 인포메이션 티어리 창시자고,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혼란, 컨퓨전은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obscure하게 만드는. 그게 혼란의 개념이고, 발사는 평문의 한 기호, 어떤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이 평문의 기호의 영향을 이제 암호문에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는 거죠. 발산이에요. 혼란은 이 둘 사이에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가 모호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암호문에서 이 평문, 어떤 이제 암호문이 있을 때 어떤 관계를, 평문의 관계를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혼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암호 알고리즘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발산을 하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 암호학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이 크립토그래피하고 크립토애널리시스, 암호 해독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는 이 부분이죠. 크립토그래피, 요 암호화시키는 기술, 이 부분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어떤 분야들이 있느냐 하면은 암호화시키는 암호 알고리즘, 요 뭐 사이퍼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문서를 볼 경우에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용어죠. 암호 알고리즘, 두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대칭 암호화 방식하고 비대칭 암호화 방식. 대칭 암호화 방식에는 요 스트림 암호화하고 블럭 암호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 요거는 암호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크립토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암호 해시 함수.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암호화시키고 뭐 보안을 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떤 보안 프로토콜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또 하나의 분야 해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암호화, 대칭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 해시 함수, 보안 프로토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게 대칭 암호에서 스트림 암호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